네, 8강전이 가려진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그리고 박찬아 KBS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용 기자는 오랜만이네요. 네, 또 본업과 네. 뭐 월드컵 덕분에 저한테도 이제 주어진 여러 부업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적 행위를 하셨다고. 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셨다고. 예, 저기 네. 타에 네.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돌아서 앉아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하 위원은 어떻게 좀 한가해지셨나요? 아니요, 저는 월드컵이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어차피 이야기- 한국도 이제 떨어졌고. 네. 네. 지난주에 이런 말씀하셨으면 욕 많이 먹었을 텐데 이제는 다들 좀 그래 뭐 좀 약간 활활 타오르던 불길은 좀 사그라들고 이제 좀 군불과 잔불이 좀 남아 있죠. 불이 네. 이 너무 활활 타다 못해 네. 이제 탈 재료가 없네요. 뗄감이 없어요. 아 그런데 이 말씀에 또 저는 중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재밌었어요. 예, 정말 이번 월드컵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제 3경기만 태우다가 많은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 4경기를 태웠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오래 태울 수 있었고 재밌었죠. 그쵸. 네. 그리고 그 세 경기 태웠던 경기도 너무 잘 탔어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참 보면서 힘들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16강전을 다 마치고 어제 귀국했죠. 네, 2대 이제 비행기 나눠서 이제 어제 오후에 일괄적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게 4년 전 월드컵 귀국할 때 보면 그때가 계란 맞았을 때거든요. 맞아요. 선수들과 감독, 코칭 스태프들이.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엄청난 팬들이 네. 많이 모여서 그 꽃다발 그리고 뭐 환영하는 어떤 플랜카드와 뭐 사인을 받으려고 가져온 수많은 유니폼들을 보면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번에 정말 잘했구나 한 번 더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대표팀 귀국할 땐 그런 게 없는데 그 아이돌 가수들한테만 붙는 전문 카메라 팬들이 카메라 부대, 카메라 부대가 조기성 예. 선수에게 붙어서 대포 같은 카메라가 네네 많고, 예. 그걸 보면서 달라졌구나. 그렇죠.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현지에 체류해야 되는 김승규, 그 정우영 둘을 빼곤 다 입국을 했는데 그래도 해외파 선수들은 국내 체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각자 어느 리그에서 뛰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프리미어 리그는 현지 시각으로 12월 26일 날 이제 박싱데이를 통해서 리그가 다시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뭐 타리그보다는 좀 일정이 빠른 편입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라든가 황희찬 선수는 휴식일이 그만큼 짧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독일이라든가 또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또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그래도 리그가 다시 시작하려면 프리미어 리그보다는 한 일주 그 이상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스케줄에 따라서 휴식을 취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사실 이번 월드컵 뭐 시즌 중간에 펼쳐지기도 했고 또 정말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있고 체력적으로 많이 바닥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 휴식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두 분에게 그 우리나라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총평을 한 말씀씩 듣고 싶어요. 먼저 김정용 기자부터 해주시죠. 네, 뭐 당연히 너무 잘한 대회였고 그냥 16강 진출이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16강 진출은 앞으로 다음번 대표팀, 네. 다음번 대표팀에도 뭔가를 남겨줄 수 있는 16강 진출이라는 점에서 더 좀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으로 대회 직전에 감독을 바꾼 팀들도 물론 16강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잘 안 해봤던 어떤 스타일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16강 갈 수 있다는 걸 한번 증명이 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의 월드컵 준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거라서 더욱더 의미가 큰 16강 진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찬하 위원은요? 저는 우리 대표팀이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괜찮은 과정을 밟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 결과를 내건 내지 못하건 우리 대표팀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끝이 나서 다시 한번 대표팀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 점에 있어서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른 목표를 가지고 또 괜찮은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대표팀이 좋은 모습 보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대회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를 울고 웃겼던 카타르 월드컵 이제 8팀만 남아 있습니다. 한번 면면 한번 쭉 볼까요? 네, 네덜란드가 먼저 이제 A조에서 살아남아서 네.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A조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8강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네덜란드가 포트 2였지만 가장 운이 좋았죠. 포트 1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만나면서 쉽게 올라왔고 이제 무패로 올라온 뒤에 16강전에서 미국까지 잡았어요. 네. 네덜란드는 조별리그에서 약간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는 평도 있었는데
16강에서 이 팀이 굉장히 절실했던 공격수 데파이 선수, 윙백 둠프리스 선수 이 두 선수가 공격 핵심이거든요. 네. 이들이 살아날 기미를 보여주면서 이제까지는 비교적 경기력이 아주 안 좋은 팀에 속했지만 앞으로 또 더 상승세를 탈 수 있지 않나라는 희망을 아마 네덜란드에서는 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B조에서는 뭐 예상대로죠. 잉글랜드가 8강에 올라왔습니다. 잉글랜드가 조별리그에서 경기력의 기복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기복은 이제 토너먼트를 위해서 힘을 비축한 기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6강에서 이변 없이 무난하게 이겼고 8강에서 난적을 만나게 됐죠. 아마 8강 4경기 가운데 가장 메인 이벤트 격이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한데요. 네. 프랑스와 8강을 하게 됐어요. 두 팀 가운데 한 팀은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C조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가 뭐 충격의 패배, 첫 번째 경기 충격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결국 조 1위로 16강에 올라왔고 8강까지 갔습니다. 네, 원래 대회 첫 경기 패배는 그걸 약으로 삼는 팀들은 또 상승세 발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2010년 우승팀 스페인도 그랬는데 아르헨티나가 조별리그 동안 계속 고생을 했지만 결국엔 이제 리오넬 메시 형의 뒤를 받쳐줄 동생들이 누구냐를 맞추는 과정인데 뭐 공격수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아니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낫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한 자리 한 경기 하면서 맞춰갔어요. 그래서 16강 가서는 호주 상대로 마침내 메시 선수가 특유의 드리블도 좀 보여주면서 아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였지 이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역시 그동안 4경기의 경기력은 네덜란드와 더불어서 가장 안 좋은 편에 속하지만 역시나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그런 기미는 많이 보여줬다. 네. 그러면서 또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프랑스가 폴란드를 꺾고 올라왔고요. 디펜딩 챔피언이죠. 프랑스가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팀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 선수층이 어디까지인지 참 이제 궁금증을 자아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이 팀이 우승을 차지했을 때도 전체 연령층이 젊은 편이었어요. 네. 특히나 백포의 주전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23세에서 24세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대로 다음 월드컵 나가도 되겠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 부상이라든가 뭐 컨디션 저하 이런 것들에 인해서 강제로 4명의 수비진 가운데 라파엘, 바란 선수만 빼놓고 3명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바뀐 수비진의 평균 연령이 25세에서 26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드필더도 폴 포그바, 캉테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는데도 라비오, 추아메니 이런 선수들 나와서 잘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대회 때 프랑스의 공격을 이끌었던 삼지창은 여전한 기량을 뽐내면서 이번 대회에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음바페 선수 골 펑펑 터뜨리고 있고요. 또 올리비에 지루, 앙뚜안 그리즈만 이런 선수들은 어디 가면은 다 에이스로 활약을 해야 되는 선수들인데 나는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으면 조연해도 괜찮아. 음바페 너가 에이스해. 우리는 뒤에서 굳은 일 할게. 이런 자세로 뛰고 있어서 프랑스가 정말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그러게요. 있죠. 좀 부럽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어려졌다는 게 딱 그 정확히 드러나는 포지션이 지난번 대회에서 활약했던 루카스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번 대회 초반에 부상을 당하니까 그 동생이 그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네. 오히려 형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아 역시 더 어린 선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8강의 또 한 자리의 주인공은 크로아티아입니다. 일본하고 대결을 했는데요. 1대1 동점 상황에서 승부차기 끝에 올라왔어요. 승부차이까지 가는 접전이었고요. 그 네. 경기는 보면서 참 이 고구마를 한 100개 정도는 먹은 것 같은 김치 없이.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크로아티아를 보면서 좀 다르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다르게 안 하지? 네. 근데 크로아티아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공격진의 파괴력이거든요. 그 약점이 드러났던 경기였고요. 일본도 조별리그 3경기에서 이길 때 사용했었던 전략 전술이 3-4번은 어려웠어요. 네, 크로아티아도 데뷔를 하고 있었고 일본의 전략 전술은 전반은 버린다. 후반에 교체를 통해서 반전을 꾀한다. 15분 동안 몰아붙인다. 그리고 수비한다거든요. 근데 그 전략이 크로아티아전에서는 성공할 뻔도 했는데 선취골을 지키지 못했죠. 네. 그렇군요. 일본 뭐 이제 일본이 돌풍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일본 팬들은 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독 교체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탈락 당시의 승부차기를 자율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을 들고 자청해서 나간 선수들이 이제 뒷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네. 인터뷰를 보면 누가 나갈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조용히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손을 들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갔으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일본 선수들이 다 선방에 막히긴 했는데 좀 약하게 차고 가운데로 차서 막혔거든요. 그래서 좀 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 둘째로는 일본이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로 이제 16강에 갔지만 그게 일본이 늘 추구해온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 한국이 보여준 것 같은 좀 체계적인 플레이랑 거리가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플레이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아쉬움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브라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브라질이 올라갔고요. 브라질의 전력은 정말 어마무시했었습니다. 브라질은 예. 아주 강한 팀입니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기도 하고요. 네이마르 선수가 조별리그 1차전 뛰고 2, 3차전 뛰지 못했다가 이제 돌아와서 부상당한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여전히 부상으로 나간 선수들이 있긴 있어요. 가브리엘 제수스라든가 뭐 텔레스라든가 뭐 알렉스 산드로 같은 선수가 없긴 합니다만 브라질은 26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월드컵이잖아요. 3, 4명 정도 부상으로 낙마를 한다고 해도 이 팀은 전력에 전혀 지장이 가지 않는 스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조별리그에서도 보여줬고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잘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토너먼트가 브라질의 월드컵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경기부터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걸 볼 수 있었죠. 우리는 이제 뭐 본 게 아니라 온몸으로 체감을 했죠. 네, 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의 격차도 체감을 했지만 그 컨디션 면에서 한국 선수들은 이미 지쳐서 그렇죠. 다리가 잘 안 떨어지는데 아, 참 브라질 선수들은 한국 선수가 고개 들면 3명이 에어싸고 있더라고요. 예, 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뭐 너무 많이 지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자 그리고 여기도 또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모로코와 스페인이 좀 우세를 보일 것 같았는데 모로코가 계속해서 돌풍을 이어갔죠. 모로코가 아주 좋은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양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날까 흥미로웠는데 모로코의 스페인을 상대로 한 수비 집중력이라면 그 어떤 팀도 뚫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15m 사이에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든 지키려는 그리고 지키고만 있지 않았죠. 순간순간 나가는 역습의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스페인을 어렵게 했었는데요. 이 경기가 승부차기까지 갔잖아요. 스페인이 월드컵에서 승부차기가 참 약한 나라입니다. 5번 했는데 1승 4패거든요. 한 번 이겼던 것이 2002년인데 우리에게 또 졌던 것도 2002년이에요. 그럴 정도로 스페인이 이 승부차기에서 좀 잔혹사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모든 팀이 다 유럽과 남미고 유일하게 모로코가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돌풍이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포르투갈 전력을 이야기하면서 박찬하 위원이 포르투갈이란 팀은 호날두가 빠지면 우승 후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추셨네요. 네, 오. 말 그대로 호날두가 빠진 포르투갈이 스위스를 6대1 대파하고 올랐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것만큼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직할 얘기도 아니죠. 대한민국의 결과에 있어서 의심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과정에 있어서 의심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회 전에 저희가 예상하고 이랬을 때 대한민국 대표팀이 생각보다 괜찮은 팀이라고 얘기를 네, 했던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포르투갈은 호날두 선수가 빠지면은 분명히 더 좋은 팀이라는 150% 이상의 확신이 있었어요. 산투스 감독도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호날두 선수를 내려야 되나. 명장이네요. 그때 이제 표현 정확하게 이랬거든요. 호병장님 축구라고. 네네. 예. 근데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예선 그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것이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들이 힘을 얼마나 뺄지에 대한 계산. 저 같은 이제 그냥 일반 축구 팬들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포르투갈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8개 8강 진출팀까지 모두 가려졌습니다. 자, 과연 8강전 어떻게 진행될지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골문을 책임졌던 골키퍼 김병지입니다. 다시 월드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승부차기 같은 승패의 짜릿함과 극장골 같은 승리의 감동을 전합니다. KBS 1 라디오 한상은의 스포츠. 네, 8강전 매치업이 완성된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찬하 KBS 축구 해설위원,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강전 대진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일 이제 내일 밤, 이제 내일 그렇죠? 내일 새벽 아니죠? 내일 모레 새벽. 토요일에서 예, 이게 일요일 자꾸 넘어가는 새벽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경기 일정 한번 쭉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크로아티아와 브라질이 가장 먼저 경기를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다음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가 연이어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모로코와 포르투갈의 경기가 먼저 있고요.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가 8강전 중 마지막으로 진행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 그랬네요. 너무 이게 휴대폰을 보니까 거의 현미경으로 볼 수준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 하지만 아직 노안이 별로 안 와서 괜찮습니다. 다행이군요. 예. 자 이제 두 경기씩 0시, 4시 시작이 되니까 두 경기를 다 보기에는 저희도 이제 지난번 이제 일본 경기도 보고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 경기도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다음 날 굉장히 너그러운 네.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거의 네.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버티셨나요, 그걸? 이제까지는 버텼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동료 직원들과 예. 나눠서 다 안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안 자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약간 많이 포기하신 표정을 예. 하시고 계시네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네. 예. 제가 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지금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박찬희 의원님 원래도 피부가 좀 고우신데 지금 눈은 풀렸어요. 아, 네. 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뵙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출연해 주셔가지고 근데 한 3, 4주 동안 점점점 변해가는 모습 느껴지죠? 보입니다. 예, 느껴지는 모습 굉장히 지금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자, 8강전 4경기 중에 가장 먼저 열리는 경기가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전입니다. 뭐 이 경기는 브라질의 우세를 점치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네, 뭐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감한 것처럼 네. 대한민국이 체감한 것처럼 브라질은 우승 후보 1순위 내지는 거의 0순위 팀이고요. 당연히 훨씬 앞선 전력의 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제 무승부 작전으로 나온다면 브라질이 말려들 수도 있지만 브라질도 이제 알거든요. 크로아티아가 예전에 그렇게 해왔다는 걸. 그래서 아마 골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쓸 것 같고 한국을 상대로 득점을 했던 뭐 히샬리송, 뭐 비니시우스,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뿐 아니라 뭐 벤치에서 투입될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아직 골맛을 보지 못한 선수들까지 다 어느 방향에서든 슛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잠깐이라도 틈이 열리면 그 어느 나라를 상대하는 것보다도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큰 압박을 받으면서 경기를 해야겠죠. 네. 브라질이 일찍 골을 넣는다면 쉽게 갈 수도 있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제 무승부 작전으로 간다. 만약에 이 경기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경기의 변수는 브라질이 몇 골을 넣느냐가 변수가 되겠죠. 명쾌합니다. 저 약간 그 피곤이 극심화되니까 필터링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박찬호 의원이. 네, 더욱더 현명한 말만 그쵸, 예. 남으신 불순물은 걸러지고.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이제 약간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방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네. 크로아티아가 잘 버텨왔어요. 16강전까지 잘 버텼는데 아주 강하다는 느낌을 조별리그에서도 받지 못했고 16강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브라질과 만나면 얼마나 빠른 시간에 무너지느냐가 문제인 거지 크로아티아가 몇 분대까지 버티느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4대1로 진 우리 입장에서는 크로아티아가 대패하는 게 좀 심적 위로를 따로 받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브라질이 매 경기 4골 차 이상으로 우승을 한다면 한국 네. 입장에서는 그쵸. 그거 봐. 우린 네. 잘했어라고. 강팀이야 우리. 한 골 넣었잖아. 0패만 해봐. 약간 이죠. 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브라질을 지금 탄탄하게 결속시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축구 영웅 펠레에 대한 이제 응원의 메시지. 펠레를 위한 월드컵 우승으로 탄탄히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펠레가 실제로 이제 투병 중이고 뭐 이제 열심히 병과 투병하고 있는 건 맞는데 최근에 오히려 브라질 입장에선 뭐 묘하게 호재가 된 것이 펠레가 더욱더 위독하다는 약간 가짜 뉴스 같은 게 나왔는데 펠레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어요. 네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선생님을 이제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결속되는 계기까지 되면서 한국과의 경기에서 우리 봤다시피 선수들도 또 관중들도 펠레의 쾌유를 빈다는 어떤 손팻말을 들고 나왔고 네. 또 펠레는 그냥 영웅이 아니고 브라질 입장에서는 브라질의 월드컵 우승 그 자체, 브라질 그렇죠. 축구의 중흥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이마르 입장에서는 이번 대회 안에 펠레의 A매치 기록도 깨고 그 선생님이 읽어놓으신 월드컵 우승도 이어가고 네네. 이러면 정말 의미가 크거든요.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각별할 겁니다. 한 가지 뭐 번외 이야기입니다만 어제 이제 떴던 기사 중에 하나가 펠레 가족분들이 애도의 문자 좀 그만 보내라고. 네. 예, 이제 곧 퇴원할 것 같다고. 예, 이런 얘기가 나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도 빅매치입니다. 역시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을 경기고요. 네. 네덜란드는 조별리그와는 다르게 16강 토너먼트가 시작되면서부터 완전히 반할 축구의 실리 축구 체제로 전환이 됐어요. 이 팀이 2014년에 성과를 냈던 것처럼 이제 바날 감독이 똑같이 대표팀을 그렇게 이끌고 있거든요. 수비하고 있다가 역습 나가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법인데 토너먼트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계속 공격 주도권을 가지고 두들기려고 한다면은
큰 코가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오. 아르헨티나는 다른 토너먼트에 진출한 팀과 차이점이 있는 게 이 팀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경기까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음. 그 여파가 16강에서 어느 정도 묻어나왔거든요. 네, 오. 후반에 호주에게 추격을 허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는데요. 16강과 8강 사이에 다행스러운 것은 휴식이 긴 편이에요. 얼마나 선수들이 회복이 됐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지금 리오넬 메시 선수의 호위무사라고 할 수 있는 로드리고 데폴 선수의 결장이 예고가 돼 있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부상 때문에 못 나온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의 호위무사가 없으면 누가 리오넬 메시를 지킬 것인지, 누가 아르헨티나의 중원에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보디가드를 자처할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생겼습니다. 김종윤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르헨티나가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그럴 대진인데 이게 또 2014년 월드컵에서 만났던 두 팀의 재대결입니다. 당시 4강에서 만났는데 이 당시 아르헨티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결국 아르헨티나 결승 오르긴 했지만 괴롭혔던 그 파날 감독이 한동안 떠나 있다가 이번에 복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또 저 감독, 음. 또 저 감독의 저 축구, 저거 뚫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 생각을 특히나 메시 선수는 하면서 경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가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 경기는 길게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일단 중계를 이재우 아나운서하고 제가 하거든요. 네네. 연장의 아이콘들. 이 두 사람이 하면 연장이 된다. 그럼요. 네. 배구는 5세트, 네. 저는 연장 승부차기 전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중간중간 꼭 화장실 다녀오시고 축구 경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에는 모로코 대 포르투갈의 대결이 이어집니다. 자, 과연 이 대결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모로코가 포르투갈까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 경기도 이제 전력상으로는 포르투갈 훨씬 앞서죠. 그리고 이제 모로코는 이제 수비의 중심 중에 한 명인 아크레드 선수가 결장 가능성이 있어서 좀 뚫릴 위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 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열린 월드컵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카타르랑 뭐 별로 동질감 별로 없잖아요. 네. 이건 아랍의 월드컵이기도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아랍컵이라는 대회도 따로 하고요. 예. 근데 아랍권 팀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해서 자존심을 살려주는 게 그렇죠. 모로코고 예. 또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제일 위에 있어서 그 이베리아 반도에 스페인, 포르투갈이랑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과 영토 분쟁도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16강 승리가 더욱더 각별했던 건데 이번에 스페인 다음 만드는 게 포르투갈이라는 게 모로코 입장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이고 그래서 더욱더 좀 국민적인 투지가 불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기 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객관적인 평가로 본다면 포르투갈이 우위다. 근데 이제 또 저희 인지상정상 저희한테 졌던 팀들은 저희가 안 쳐주기 때문에 모로코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로코가 소모가 심했어요. 이 팀이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아직 한 골밖에 내주질 않고 있는데 그 골은 자책골이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좋은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주전 의존도가 심한 팀이고 그리고 수비, 미드필드, 공격할 것 없이 다 활동량이 많은 팀입니다. 이 팀이 수비를 잘하는 게 수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격수도 수비하고 공격 나갈 때는 수비수도 공격하고 이래서 이 팀이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한 발씩 더 뛸 수 있는 힘이 8강전에 얼마나 남아 있느냐가 관건일 거고요. 포르투갈은 16강에 변화를 준 포인트가 제대로 들어맞았어요. 아마 산투스 감독이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교체로 들어간 호날두 선수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질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이제 산투스 네. 감독의 선택이 올바르다는 평가를 받게 되겠죠. 비슷하게 할 거고 네, 지금 호날두 선수 하는 거 봐서는 이 후반에도 못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중간에 귀국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호날두 선수 성격에 예. 따르면 뭐 그럴 예.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거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경기는 뭐 8강전의 가장 큰 빅매치 프랑스 대 잉글랜드 대 프랑스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까요? 이 경기는 8강 메인 이벤트죠. 예. 네, 그래서 팽팽한 승부가 될 것 같고 두 팀 가운데 한 팀만 4강에 올라가는 게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가지고 있는 현재 전력만 봤을 때는 전체 균형은 프랑스가 이제 비교 우위. 그런데 교체 선수를 활용하면서 나중에 칠 수 있는 힘, 비축해놓는 힘은 잉글랜드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잉글랜드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중앙 수비진들의 발이 좀 느리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카일 워커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라면은 은바페 선수와 흥미로운 1대1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잉글랜드는 좀 수비 쪽에 문제가 드러날 확률이 있어요. 그렇게 대은바페 전략으로서는 치명적이네요. 네, 뭐 경기 양상을 예상해 보자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 느리기 때문에 또 잉글랜드는 원래 상대를 압도하다기보다는 좀 역습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강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사우스게이트 감독, 잉글랜드 감독이
처음부터 수비 라인을 뒤로 쭉 빼고 우리는 이제 막는 거에 집중하겠다라는 태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중앙 수비수들의 약점도 가리고 공격진의 어떤 속공 능력도 살릴 겸 그러면 메인 이벤트지만 생각만큼 아주 화끈한 경기는 아니고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공을 오래 잡고 있는 양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잉글랜드는 그걸 바라겠죠. 알겠습니다. 이 경기는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 시간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팀으로 좁혀졌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우승 후보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저는 처음부터 이 순간까지 꾸준하게 브라질을 우승 후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늘 아르헨티나였는데 네. 예, 뭐 여기서 바꾸면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사실 경기력이 좀 안 좋아도 예. 아르헨티나로 유지하겠습니다. 그걸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려면 결승 가기 전에 브라질을 꺾어야 된다는 굉장한 난점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 두 분의 예측 어떻게 될지 계속 스포츠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예상을 끝으로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그리고 박찬아 KBS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한 월드컵 8강전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